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될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체크할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이것이 구문이다라는 강의를 했었거든요. 요 파트 1, 파트 2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서 계속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요 구문 강의만큼은 모든 문법과 독해의 기초가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복습하면서 보시라고 요 두 강의는 계속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예요. 계속 무료로 배포해 드릴 거니까 특히 내가 좀 영어 문장의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기초를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책만 사시면 됩니다. 책만 사시면 나머지 강의는 밴드에서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넣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 써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두 가지로 드리고 있어요. 지문 독해를 해보는 숙제와 구문 분석을 해보는 숙제. 그 중에서 얘를 공부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독해 첫 시간에 수업할 때 글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대조 구조를 공부했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되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내가 이 지문에선 어떤 문장을 핵심 문장으로 봐야 될지 그걸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특히 어떤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또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와, 이거 뭔 소리지? 싶은 지문을 혹시 보시면 한번 그 지문을 볼 때 모르는 문장 무시하고 나는 어떤 문장을 보면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름대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밑에 해설은 보지 마시고 웬만하면 나름대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있죠. 얘가 주제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 밑에 써둔 주제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잘 맞다. 그러면 있죠. 그 다음에 뭐를 해보시면 되냐. 그 내가 잡아둔 주제 문장을 기준으로 다시 앞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 말을 주제랑 연관시켜서 이해하려면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질문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문장을 만나도 어떻게 읽어도 있죠. 그 문장의 의미를 내 머릿속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 그 지문 안에서의 문장 간의 관계로 얘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장이 뜻하는 바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걸 내 상식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지문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이걸 쓴 필자 또는 이 문제를 낸 출제자가 어떤 의도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먼저 잡아둔 다음 나머지 문장을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해해 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연습하라고 드린 거예요. 안 되는 걸 다 질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구조 분석해보는 연습은 먼저 구조 분석을 해보고 그때는 해석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 숙제할 때 명심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한 번씩 공부하게 될 건 바로 문법이에요. 자, 여러분, 그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같은 경우 있죠. 문법 문제가 얼마나 줄어들었냐면요.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해요. 즉, 한 2013학년도 경찰대학교 문제를 보면 한 문법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 되거든요. 근데 작년 경찰대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보면요. 문법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한 거의 수능 정도의 수준으로 그 문제 비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문법을 풀기 위해서 문법 책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암기하고 문법의 예외사항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공부해서 모든 걸 다 암기하고 하기에는요. 첫째로 모든 걸 다 암기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너무 과해요. 작년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이랑 비슷한 경향으로 흘러간다라고 가정했을 땐 문법 문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위주로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문법을 공부해도 있죠. 보통의 경우 문법 문제를 풀 때 그냥 어울리지 않는 거 찍게 됩니다. 막 기껏 막 문법 개념 열심히 암기하고 문제 풀라고 시키죠.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잘. 그냥 이게 제일 어색해서 쓸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 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문 수업할 때부터 강조했던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이 구조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대부분의 문법 문제를 풀 거라 그랬죠.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랑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즉 이제부터 들으시는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들어보셨을 법한 문법 수업과는 좀 다를 거예요. 우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끝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겁니다. 보통의 문법 문제, 특히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문법 문제가 수능처럼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지문이 있고 중간중간 한 단어씩 밑줄이 있고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르시오 라고 낼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경찰대학교 입학시험은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단어에다가 밑줄 치고 밑줄 친 것들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그 밑줄의 케이스들을 볼 겁니다. 그 각각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얘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지 않죠. 한 20쪽 정도 되는 분량을 가지고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고 입학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각 단원마다 연습 문제처럼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원마다 연습 문제가 있죠. 그것만큼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이게 이 단원 문제야 라고 주고 문법 문제를 풀려고 그러죠. 다 풀어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풀면 되잖아요. 그게 문법을 공부할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 단원별로 듣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죠. 마치 내가 풀 수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합니다. 당연히 풀 수 있죠. 문제가 그 단원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법 문제는 아주 방대한 양의 그 문법을 가지고 굳이 거기서 걔를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를 푸는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게 안 떠오르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법을 풀 때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쭉 정리해서 틀을 잡을 겁니다. 지금부터 잡는 틀은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 틀을 가지고 실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답을 찍는지를 그 다음에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틀을 토대로 조금 더 복잡한 문법들 있죠.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만 쭉 암기해 두시면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고 그러면 금방 풀다 보면 겹친다라고 느낄 거고 웬만한 문법 문제는 다 맞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대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가 한두 문제만 나온다. 그럼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 되겠죠? 물론 더 많이 나와도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적어도 뭐 다른 곳에서 막 관계대명사 개념 외우고 막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개념 막 외우고 무슨 막 문법 책에 써 있는 대로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대로 외우고 그런 친구들보단 우리가 몇십 배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페이지를 가주시면 되고
쭉 넘어가시면 유닛 1이라고 있을 겁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단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유닛 1 부분으로 가주시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라는 단원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요 단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거 엄청나게 문법 문제가 좋아하는, 특히 공신력 있는 시험에서는요, 아주 좋아하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내도요, 많이 틀려요. 대표적인 예로 적지 마시고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근데 동사 자리에 ing를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법 문제인데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묻는 문제인데 여기가 명사, 얘가 주어 같아요. 여기 ing라고 써 있고 이렇게 밑줄이 있어요. 적지 마세요. 다 이거 체계화 시킬 겁니다. 근데 이 뒤에 문장까지를 보니까 누가 봐도 얘는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제외하곤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거든요. 얘를 제외하곤 동사가 될 만한 애가 분명히 없는데 근데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죠? 얘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제일 많이 내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봐요.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막 ing를 봤을 땐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문법을 그냥 개념으로 암기했을 때 특징이 ing를 봅니다. 그럼 뭐부터 생각하죠? ing, 동명사, 뭐 현재 분사 막 이런 개념을 생각해요. 동명사는 뭐였더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뭘 볼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문법 개념을 끄집어내서 내가 뭘 써먹어야 될까를 막 고민하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항상 모든 건 문장이 기준으로 문장에서 이런 밑줄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를 공부하는 게 문법 문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문제 유형 같이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가 빈 공간들에 좀 필기를 해볼게요. 바로 첫 번째가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만약 이 문장에 이미 주어가 있고요. 동사 자리에 ing가 써 있다. 그러면 걔는 틀린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인데 그 동사 자리에 ing 같은 형태를 써놨다. 그러면 걔는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쩌면 있죠. 이 개념이 경찰대 편입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한 문제 맞는 수준에 많이 출제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문장의 맨 앞에 동사나 ing의 밑줄이 있다면 명령문인지 동명사의 주어인지 파악하면 된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읽어둔 상태로 이제 제가 그 밑에다가 사고의 틀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건 저 워딩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적는 이 사고의 틀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빈 공간에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어떤 밑줄을 만났는데 밑줄이 동사에다가 이렇게 밑줄이 있는 거죠. 뭐 아주 쉬운 예로 생각해 보면 문장이 쭉 있다가 갑자기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cause 이렇게 밑줄 1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줄 쳐두고 밑줄 친 얘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래요. 됐죠?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럴 때 어떻게 사고하는 건지를 쭉 정리해 볼게요. 큰 틀부터 좁혀나가는 걸로 정리할 거니까 그대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 자리에 밑줄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동사 자리에 밑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밑줄이요.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게요. 이 밑줄 부분이 동사 자리 맞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처럼 가는 겁니다. 사고의 순서를 암기하세요. 동사에다가 밑줄을 만났다. 그렇다면 이 문법 문제를 풀 때 밑줄 부분이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생각을 입혀 보겠습니다. 봤더니
동사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동사 자리가 맞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한 겁니다. 됐죠? 동사 자리가 맞고 동사 자리에 동사를 써놨으니 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우리가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수의 일치입니다. 수의 일치란 뭐죠? 동사에 s를 붙이고 말고예요. 즉 주어가 단수거나 셀 수 없는 명사면 동사에 s를 붙여야 되고 복수면 s를 안 붙이죠. 만약에 동사 자리가 맞는데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단수면 얘 틀렸죠. 맞죠? 주어가 단수면 여기 s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여두고 그냥 써놨으니 틀렸죠. 바로 이게 사고의 틀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어를 봤더니 주어가 복수가 맞아요. 주어가 복수가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도 아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동사인지 아니면 BPP가 맞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능동, 수동이라고 해요. 능수동의 형태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원 가면 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거고 한 세네 번째 단원 가면 얘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걔를 어떻게 따진다는 건지는 그때 제가 자세히 필기해 드릴게요. 이게 유닛 1이 가장 큰 단원이고 가장 큰 단원에서 핵심의 어떤 그 부분을 잡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이 밑줄이 들어가 있는 이 동사 밑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봤더니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면요. 얘 봤더니 이거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에다가 밑줄을 쳐놨네.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혹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는 아닌지 두 번째로 따져야 될 거예요. 그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라면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 help라고 있어요. 자, 이번 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그 밴드에 보면 제가 올려둔 파일 목록이 있거든요. 그 파일 목록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기초 문법 총정리, 형식별 문법 총정리라고 돼 있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거 꼭 출력해 두시고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냥 그 틀을 가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 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암기해 두시면 되고 그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 혹시 만약에 앞에 동사가 사역동사거나 지각동사거나 헬프 동사로 돼 있다면 그리고 저 밑줄이 목적격 보호 자리라면 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라는 거. 됐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만약에 봤더니 목적격 보호 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 자리도 아니고 목적격 보호 자리도 아닌데 동사 원형을 써둘 순 없죠. 걔는 틀린 겁니다.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사의 밑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사고의 틀. 그 다음에 여러분 4개 정도 정리를 할 거예요. 4개 정도 정리할 거니까 요 4개 정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ing에 이렇게 밑줄을 만났을 때입니다. ing의 밑줄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 이번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첫 번째 사고의 틀은 똑같아요. 밑줄 부분이
동사 자리가 맞는지예요. 밑줄 부분이 동사 자리가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을 때도 사고의 틀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ing나 투부정사의 밑줄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고의 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동사 자리면요. 끝이에요. 동사 자리면 얘 틀렸죠. 근데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동사 자리에다가 ing나 투부정사 써가지고 틀리게 내는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엄청 틀려요. 그 이유는 구조 분석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만 판단할 줄 아셔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동사 자리면 얘가 정답이에요. 어법상 틀린 겁니다. 어법상 틀림.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면요. 동사 자리가 아니면 동사 자리가 아닌데다가 ing나 투부정사 같은 거 쓸 수 있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 자리에 ing가 맞는지 투부정사가 맞는지예요. 이것도 다 배울 겁니다. 뒤쪽으로 가면 얘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은 이 사고의 틀을 잡아두는 게 유닛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ing인지 투부정사인지를 보겠다는 생각이 1번이 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ng냐 투부정사냐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게 되냐. ing인지 pp인지를 따질 때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투부정사가 맞는지 투비 pp가 맞는지를 따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판단이 안 되면 세 번째로 따지는 게 얘네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정해드리는 건 요 기준까지를 다 충족하면 걔는 어법상 올바른 거라고 보고 넘어가시란 얘기예요. 요 기준까지를 다 충족하면 이걸 어법상 괜찮은 거다. 그니까 넘어가자 라고 사고할 수 있으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문법이라는 걸 문제를 풀 때 공부해야 되는 건 있죠. 어디에서 생각을 시작하고 어디에서 생각을 끝내는지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틀이 잡혀 있죠. 저한테 이거를 술술 말할 정도로 암기가 돼 있으면요. 그 중간에 세부적인 지식을 채우는 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문법을 어려워하냐면 이 세부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부터 암기를 하니까 이런 큰 틀을 잡을 줄을 몰라서 이게 그냥 아무리 문법을 배워도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틀을 아주 정확하게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2개 정리했고요. 아직 남았어요. 2개 정도 더 정리할 겁니다.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효율을 추구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그 누구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가장 되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우리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ed 붙인 형태를 밑줄로 만났을 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리할 친구는 동사에 ed 붙인 형태로 만났을 때, 자, 여러분 동사 관련된 선지들은요 기본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건 밑줄이 동사 자리인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이 자리가 과연 동사 자리가 맞는 것인가? 여기부터 모든 고민은 시작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인 것 같아요. 즉 저 ed꼴의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냐면 과거 동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과거 동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준다라는 게 뭘 뜻하냐?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니면 BPP가 맞는지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능동이라고 하고요. 얘가 수동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제가 이걸 굳이 쓰는 건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형태는요. 나도 모르게 과거 분사라고 보고요. 나도 모르게 당한다는 의미의 수동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동사일 땐 능동이니까요. 하는 게 되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면요. 여기 밑줄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동사 자리가 아니면 여기 밑줄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동사 자리가 아니면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거냐면 PP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PP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ing가 맞는지 아니면 ed꼴이 맞는지 pp가 맞는지로 접근해 주시는 거고, 동사 자리를 기준으로 접근할 땐 얘를 능동, 얘를 수동으로 봤다면 바로 pp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땐 그 ed가 수동이 되고요. 얘를 능동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주셔야 돼요. 결국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이 형태를 능동처럼 볼 것인가, 하는 것처럼 볼 것인가, 아니면 당하는 것처럼 볼 것인가, 요 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ed꼴을 수동처럼 볼 건지 당하다 되다로 볼 건지 요 ed꼴을 뭐뭐 하다라고 볼 건지 요게 정해지는 게 바로 동사 자리냐 그렇지 않냐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세 번째고요. 지금 여러분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이걸 완벽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문법 문제를 볼 때 전부 다 접근이 될 겁니다. 나머지들은 있죠. 이거 우리 유닛 한 7개 정도 이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외우면 그만인 것들. 이 밑줄이면 그냥 이렇게 외워두고 그때 써먹으면 끝.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장의 그 중에서도 문장의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동사의 밑줄일 때 또는 ing의 밑줄일 때예요. 즉 영어 문장이 딱 끝났고요. 바로 다음 문장의 맨 처음에 동사에 이렇게 맨 처음에 ing에 이렇게 밑줄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문장이 끝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뭐뭐 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즉 문장의 맨 앞에 동사부터 쓸 수 있는 경우는요. 명령문이라고 보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명령문이라는 얘기는 이 동사가 전체 문장의 동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장의 맨 처음에 ing를 썼다라는 건 있죠.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결국 있죠.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문장의 맨 처음에 동사 또는 문장의 맨 처음에 ing의 밑줄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1번 생각은 뭐냐면 문장 뒷부분에 또 다른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건 문장 뒷부분에 또 다른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바로 그때 동사가 없으면 그때는 이 동사가 올바른 거고요. ing로 써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없는데 근데 여기를 ing를 써놓을 수 없어요. 뒷부분을 봤더니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얘밖에 없다면 저 ing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명령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동사가 있으면요. 그때는 저 밑줄 말고 이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하는 애가 다른 애가 있다는 거죠. 그땐 절대로 명령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동사로 쓰면 틀린 거고 ing로 쓰면 올바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됐나요? 이게 동사 관련된 선지 중에 마지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벌써 유닛 1에서 동사에 관련된 선지를 바라보는 아주 기본 틀을 전부 다 정리를 끝냈고 이 틀이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어야 이제부터 중간중간 들어가는 수일치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능동수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걸 공부했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요. 애초에 얘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나는 동사 관련된 선지를 만나면 요 기준과 틀에 따라 판단해서 생각을 끝내고 내가 생각하는 이 틀에 다 맞으면 얘는 올바르네. 이 중에 하나 걸리면 틀리네. 이 틀을 잡아둔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돼요. 스스로 뭐가 궁금해야 되냐? 그러면 선생님 단순지 복순지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게 이제부터 궁금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방향이 바로 다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공부하셨어야 돼요, 사실. 근데 보통의 경우 영어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먼저 막 S 붙이고 말고부터 알려주니까 막상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꼭 이 기준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게 생각을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나머지를 배울 때 확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잡아가는 연습 같이 한번 해놨고 우리 기본 문제 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줄도 있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올바른 것도 있습니다. 안 바꿔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시간 제가 2분 정도 드릴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굳이 이런 걸 가져와서 하는 건 문제풀이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요. 혹시라도 물론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보면요. 동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돼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그렇지 않냐를 묻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결국 뭐죠? 여러분들이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러셔야 문제라는 걸 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동사 관련된 부분을 봤으니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선택지가 들어가 있는 전체 문장에 어디가 주어고 동사는 대체 어딘지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가서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보고 싶고 climbers라고 하는 얘가 주어 명사가 된다면 그리고 그 명사 뒤에 전치사 on이 나왔고요. 전명구를 하나로 묶는다면요. on the sheer face of the mountain 오케이, face of the mountain까지가 다 전명구로 묶이게 되고 on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돼서 얘가 앞에 있는 climbers를 꾸며줄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주어를 표시해 놨으니 여러분들은 얘를 보면서 이 뒷부분에 동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봐도 to be pp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동사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고 동사 자리에 ing를 쓸 수 없겠죠. 그러니까 reading이 아니라 need가 되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 될 거고 2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문제처럼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한 줄에서 요 밑줄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사고를 연습해 두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저 규칙 있죠. 4가지 규칙은 이 단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문법 문제에서 동사 관련된 밑줄을 만났을 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편입뿐만이 아니라 뭐 수능 공부를 해도 똑같았고요. 나중에 여러분 탭스 같은 걸 봐도 탭스 문법 문제도 동사 관련된 밑줄을 만나시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그냥 그 틀은 모든 문제에서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causing이라고 봤어요. 누가 봐도 caus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인 이 형태를 본 순간 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쓰게 될 건 어디까지가 주어고 얘 말고 다른 동사가 있는지예요.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된다면 동사 자리에다가 얘를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얘를 판단해 보기 위해 제일 처음 문장으로 가서 주어가 뭔지를 잡아가 볼 건데 아이디어라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 뒤에 대시예요. 자, 명사 뒤에 대시니까 that부터 뒤에 문장까지를 묶으면 제가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꾸며주게 될 거고 저는 지금부터 that부터 문장까지를 묶을 겁니다. We have to study, 공부해야 한다. English, hard, 부사, for our future까지도 부사. 그러면 that절이 여기서 문장이 끝나게 돼요. that절을 문장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요 that부터 future까지가 아이디어를 꾸며주게 될 거고 꾸며주는 것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명사처럼 보면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가 됐다면 이제 뒷부분에 동사에 해당하는 애가 있어야겠죠. 만약에 뒷부분에 동사에 해당하는 애가 다른 애가 있다면 얘 또한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us도 동사가 아니고 투부정사도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네요.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으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동사 자리가 될 거고 동사 자리가 된다면 이 자리의 단어를 바꿔야겠죠. cause라는 단어에 s를 붙이거나 아이디어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여서요.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caused가 될 수 있겠죠. 과거 동사. 이건 상관없어요. 뭐로 바꿔야 된다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틀렸다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동사 자리에 ing를 갖다 써놨으니 얘는 틀렸다는 판단을 하는 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에서 뭐를 안 물어보죠.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되냐는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다는 것만 정확히 판단할 줄 알면 끝이에요. 바로 이 기준이에요. 앞으로 모든 이 동사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틀이 숙달돼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암기가 돼 있다면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말을 좀 생략하고 이거저거 따졌을 때 예다로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철저하게 이 기준을 좀 맞춰가면서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고가 필요했냐? 사실 causing 똑같아요. 사고의 틀은 똑같습니다. ing에다가 밑줄이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려면 어디가 주어고 동사고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걔를 판단해 주실 때 어디부터 신경 쓰는 게 아니죠. 여기 앞에 어떻게 써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동사 자리인지를 판단할 땐. 왜냐면 왜죠? 있소가 접속사가 되고요. 있소가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주어 동사가 있든 없든 그쵸? 앞에 주어 동사가 있든 없든 이 접속사가 되는 순간 이 뒤에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ing를 판단할 때
다른 동사가 있으면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라 그랬죠. 근데 so 앞에 동사가 있는 거는 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so 앞부분에서 이런 so 같은 동사가 있는 거, 선생님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so부터 어차피 새로운 주어 동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됐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so 뒤로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봤더니 their attempts, 소유격 뒤에 attempts는 명사가 됩니다. 그죠? 명사 뒤에 to가 나왔고 understand가 나왔어요. 명사 투동사는 꾸며주는 거고, 덩어리 짓기가 중요하다면 it까지가 understand의 목적어가 될 거고, 그러면 투부정사는 여기서 이렇게 묶이게 될 겁니다. 투동사는 형식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죠. 즉 복잡한 문법 용어를 암기해야만 푸는 게 아니에요. 문법 문제라는 게. 그걸 제 수업을 통해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꾸며지게 됐고 얘를 묶어주게 되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 주어가 될 수 있는 애가 된 거예요. 접속사 뒤에 바로 왔으니. 자, 이제 커싱을 판단할 때 또 뭘 하는 거죠? 이 뒤에 다른 동사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뒤에 다른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있다면 여기도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뒤에 다른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다면 그때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근데 동사 자리에 ing를 쓰면 틀린 거겠죠. 라고 뒤를 봤더니 여기는 them, 동사 아니고요. to be, 투부정사가 되고, 여기 다 투부정사 뒤에 여기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맞죠? 전치사 뒤에 명사, 여기까지가 명사, there is, 동격, 여기도 뭐죠? 명사 맞나요? 즉, 더 이상 뭐가 되는 애가 없죠? 동사가 없죠? 저 밑줄 친 causing 말고는 이 부분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얘가 무슨 자리죠? 동사 자리가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causing이라고 쓸 수는 없으니 얘가 틀린 거겠죠? 얘를 뭐 과거 동사 caused 같은 걸로 바꾸면 될 겁니다. 자, caused로 꼭 바꿔야 된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여러분들 우리 하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 때는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껴있어서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닌 뒤를 보는 경우를 말했고요. 4번 문제를 풀기 전에는 우리 이런 개념도 한번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 여러분들이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걸 만나시게 되면 그 뒤에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것만을 가지고 끝나진 않고요.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또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게 어려운 분들은 이 기초를 다져야 되거든요. 그 기초는 이것이 구문이다 강의로 꼭 보충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요 기준을 아주 쉽게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g의 밑줄이 있네요. ing의 밑줄이 있으니 앞을 보면서 주어 동사를 봐야겠죠. 혹시 이 자리가 동사 자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while이라는 애가 보여요. 바로 이 while이 뭐가 될까요? 바로 이 while이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while과 뒤에 주어 동사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뭐가 될까요?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즉, 저 접속사 while이 등장한 순간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동사 하나, 그쵸? 여기 동사 하나,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여기가 보어, 요렇게가 보어, 그리고 while, 절은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문장까지를 묶었으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기 동사가 있었다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뺀 이 부분에
동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동사가 없다면 이 making을 동사로 바꿔야 됩니다. 맞죠? 바로 그 원리예요. 부사절에서 동사가 있다를 볼 게 아니고 여기는 이미 접속사에 걸리는 동사로 끝났기 때문에 이 문장 더부터 시작해서 월스까지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만약에 동사에 해당하는 애가 없으면 얘가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를 봤더니 process 명사 of 전치사 클리닝의 목적어 여기까지가 묶이게 되고 actually 부사 여기도 동사가 아니고 얘도 동사가 아니죠.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동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자리를 process니까 여기는 makes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동사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절까지를 여기서 끝냈고 이 문장 안에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동사가 될 만한 애가 없으니 ing 밑줄인 얘를 동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 갈게요. 10분 쉬었다가 30분에 이어서 5, 6번 보고 다음 단원 가볼게요. 잠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